첫 번째 강의에서 프랜차이즈가 무엇이고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양동희 강사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전반적인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를 완성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강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무엇이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떻게 구축을 하고 그 구축된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강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는 이 개념에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일반적 지금 가맹 사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의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서 조합한 집합체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구성 요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씩 혹시 아시는 분 답변 한번 달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교육생에게는 그 창조경제시센터 관계자분께 말씀드려가지고 가산점이 더 적용될 수 있게끔 시골돼지 조상님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니다. 가맹점주, 가맹점 사업자라고 할 수 있죠. 가맹점주와 또 대칭될 수 있는 또 개념 어디가 있을까요? 가맹본사, 가맹본부 그릴하우스 서현석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의 대표적인 구성 요소로서 가맹본부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 이 두 독립한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사업 시스템이 가맹 사업인데요. 일반적인 뭐 대리점 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차별될 수 있는 게 가맹본부는 일정한 영업 표지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단순한 영업 표지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르는 모든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관리 감독, 통제 이것까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구조 이게 프랜차이즈 즉 가맹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순하게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독립한 당사자로서 계속적 관계를 이어가는 이 시스템이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방금 구성 요소로 했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것을 구축하는 게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잠시만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그럼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적인 특성과 관계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성으로 첫 번째 가맹점의 독립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그 수익적 구조가 아닌 서로 대등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독립적 사업으로 운영이 되며 자율성이 인정되고 각자의 이익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수익적 기업의 지배 구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품의 동질성. 영업 표지, 즉 상표, 상호, 간판, 영업 방식 등 일정한 영업 표지에 대한 것들을 고객들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통의 상표와 상호, 상표, 서비스에 대해 동일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시스템 전체를 동질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동심과 공동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장기적인 계약에 의해 관계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래 쌍방의 상호 조정과 환경 적응을 위해 본사는 항상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D 강의에 나오겠지만 갈등적인
관계 발생의 요소가 처음에 가맹점 개설할 당시에 초기에 제공했던 내용에 그치고 그 이후에 어떤 그 사회 변화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로 우리 가맹점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한다면 그로 인해서 갈등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확실성의 감소. 그래서 가맹본부에서 영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의 시장성과 문화적 특성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 특성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소자본에 의해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가 공통의 어떤 상표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노하우나 훈련 등을 통해서 계속적인 이익 제공과 지원,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맹점은 이 점포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수수료 이걸 지불함으로써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관계적인 특성으로 보면 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는 강력하고 계속적인 상호 협력적 조직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 몰입 수준, 장기적 성향 등과 같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교환 관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강력하고 지속적인 상호 의존 관계가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갈등 단계적인 부분 말씀드렸듯이 이 갈등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 내용과 별도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적정한 투자를 했으면 하고 제시한 가맹 계약에 기해서 표준화된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되고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가맹점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되는 어떤 물품이나 강제 품목에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거 생기면 자전 매입을 한다든지 가맹점의 어떤 이득을 위한 어떤 행위를 그 가치 규칙을 지키기로 한 것을 벗어나서 이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갈등 해결 방법으로 첫 번째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상호 협조에 의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제 상호 의존성과 시스템 전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양자가 모두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가맹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강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 가맹점의 어떤 그 의사들을 수용해 가지고 굳이 강제 항목을 할 필요가 없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가맹점들로 하여금 별도로 단체 구매를 하도록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가지고 마련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경쟁적 형태의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 가맹본부가 있는데 이럴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배려 없이 힘의 우위를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맹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반적 방식을 취하게 되면 그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더 심화될 수밖에 없게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제 기본 구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모형을 살펴보면요. 기본 모형에 들어가는 첫 번째 가맹본부, 그리고 두 번째 가맹점, 세 번째 이제 공급업체. 공급업체라 하면 가맹본부가 물건이나 필수 항목이든지 원재료, 부재료를 할 수 있는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소비자인 고객, 이 네 개의 틀이 이 가맹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기본 모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개의 하이 시스템 간의 관계가 공생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이 하이 시스템 간의 목표인 공동이익, 즉 이익 창출과 고객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기본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맹본부 그리고 가맹점, 공급업체, 이 고객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와 간접적인 거래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는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형성되고, 가맹본부와 공구업체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형성되면, 즉 가맹점과 최종적 소비자를 할 수 있는 고객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 네 개의 요소들은 서로 간접적인 거래 관계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부합 계약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 본부가 일반적으로 내용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가맹 희망자가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럼 계약은 일반적인 약관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가맹 희망자가 계약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양동희 강사님이 기본적인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가맹 사업법에서 설명했듯이, 가맹 사업을 유지하기엔 첫 번째 전제는 가맹 본부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맹 시스템, 정보 공개서를 통해서 가맹 본부가 유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개를 하는 취지는 일반적인 가맹 희망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 가맹 본부의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그 공가나 이득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그 살핀 숙고 기간을 마친 후에 계약을 체결해서 이 가맹 사업을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그 가맹 사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정보 공개서를 통해서 이 가맹 본부의 정보를 먼저 선 공개를 하고, 그 공개된 기초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합 계약성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 계약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일정 규모의 투자를 장기간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체결된 계약이 상당 기간 당사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최초 우리 임대차 갱신권이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연장되게 된 어떤 근본 이 계기가 된 것도, 이런 가맹 사업법상의 장기간 계약 기간을 규율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서도 5년에서 10년으로 장기화한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의존성이라 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노하우의 부족과 사업 경험의 부족으로 계약 체결 후에 가맹 본부의 지원과 노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제 구조적 특성은 어떤 것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 특성은 이제 정체성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이 프랜차이즈 기업은 가맹 본부와 가맹점이 철학적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요. 이런 물리적인 상징물을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3S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3S라는 것은 첫 번째 단순화, 그다음 표준화, 그리고 전문화, 이런 세 요소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규모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를 고객으로 하고 있는 구조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비용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필요하는 비용이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는지, 첫 번째, 초기 가맹점, 가맹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어떤 일정한 영업 표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 허가권을 주면서 받는 일종의 금원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브랜드명이나 로고, 노하우나 시스템 사용을 허가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허가 수수료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초기 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계약 시 1회 지불하는 상금 개념이지만,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 동안 가맹 본사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에 대한 대가를 다시 지불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열티 부분이 비용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가맹 본사의 브랜드명이나 로고, 노하우 및 시스템 사용을 허가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개념은 동일한데, 이건 단순한 계약 당시 성금으로 1회 지불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맹점주가 가맹 본사의 무형 자산을 활용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 및 마케팅 비용. 보통 그 지역 또는 이제 국내 광고 활동을 가맹 본사가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하고요. 매주 혹은 매달 주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거나 또는 고정된 비용을 로열티로 지불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비용으로 주요 이제 비용 구조 외에 가맹 점주가 가맹 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이제 가맹 시스템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보면요. 프랜차이즈 시스템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가맹점의 독립성, 그래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율성이 인정된다는 것. 두 번째, 각자의 이익을 보장받는 점에서 수직적 기업의 지배 구조와는 다르다는 것. 두 번째, 상품의 동질성. 고객들은 이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통의 상표와 상품 서비스에 대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를 동질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으로는 이제 협동심과 공정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장기적인 계약에 의해서 관계 특성을 가지고 있고 거래 쌍방이 상호 조정과 환경 적응에 의해 본사는 항상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확실성의 감소입니다. 가맹본부에서 영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의 시장성과 문화적 특성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특성으로는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가 공통의 상표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노하우와 훈련 등을 통해 계속적인 이익 제공과 지원 관리를 해줌으로써 가맹점은 점포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내용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 특성으로 이 가맹 사업은 정체성을 같이 공유한다는 겁니다. 가맹 본부가 추구하는 철학적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리적인 상징물을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S를 기반한다는 것. 그래서 가맹 사업은 단순화하고 표준화하고 전문화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교적 소규모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를 고객으로 하게 되고 프랜차이즈는 최종 소비자를 직접 대상하는 점포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가 지금 제가 보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걸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고 지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대표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하시고자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을 통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그에 맞게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프랜차이즈 이 시스템을 그러면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랜차이즈의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일정 어떤 직영점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상당 부분 있으실 것이고 이런 직영점 운영을 통해서 프랜차이즈화하고자 하시는 열망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며 단순한 직영점 요건을 갖추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앞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프랜차이즈화 단계로 발전시키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에 대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개요와, 두 번째 아이템 선정의 기준,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을 선정할 때 그 검토 항목이 무엇일 것이며, 네 번째 아이템 선정의 이제 프로세스 과정, 그리고 다섯 번째 프랜차이즈 아이템 점검 사항에 대한 내용, 여섯 번째 상품 구성 및 관리 부분,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상품 관련 설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 내용 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선정을 할 때 어떤 것을 주요 사항으로 할 것인지. 첫 번째, 이 제가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이템적인 부분이 프랜차이즈 사업 확대와 사업화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참여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우리 대표님, 시골돼지 조호상 대표님, 지금 보통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시는 분이 애식, 음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시골돼지 이런 부분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특성화 시켜가지고 이 프랜차이즈로 사업 확대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비스트로 로지 대표님, 정기용 대표님, 비스트로 로지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어떤 부분이신지 혹시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 좀 하실 수 있나요? 아니시면 혹시 일본 가저씨 요리이시구나. 그리고 혹시 소심한 남자 우리 가고찬 대표님, 시골돼지 조우상 대표님은 갈비가 주로 아이템이시고요. 소심한 남자 우리 가고찬 대표님은 혹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참여하신 대표님 중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아이템적인 부분 채팅창을 통해서 잠깐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생각하고 계셨던 아이템. 우두리 포펫 우리 대표님은 어떤 아이템이신지. 우두리 포펫 우리 손종관 대표님, 답변하시 마땅치 않으신 사정이신 것 같고. 돈가스 한 끼님, 한 끼님이 돈가스를 주로 하는 프리미엄 분이시고요. 네,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우드리 포켓이 답변 주셨는데, 애견 불수장생 이성명 대표님이 불수감 과일을 이용한 제품입니다. 불수감 과일이 어떤 형태인 거죠? 불수감? 꼭대기 연탄구이 전문점이시고요. 열대 과일. 불수장생 이성명 대표님 답변해 주셨는데, 열대 과일을 주주로 아이템을 하셔가지고 좀 프랜차이즈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십니다. 이렇듯이 좀 대표님들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다 목적이 있으실 것이고, 그 목적으로 한 아이템들이 프랜차이즈화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철저하게 이제 조사하셔야 되고, 세 번째, 선정된 아이템으로 브랜드를 구축해야 된다. 조금 더 뒤에 이제 브랜드 구축에 대한 강의가 또 이어질 건데요. 그 부분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네 번째, 이제 프랜차이즈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매뉴얼을 작성해야 된다는 부분. 다섯 번째, 매뉴얼 작성이라는 부분이 아주 좀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뉴얼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식을, 틀을 갖춰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대표님들이 현재 직영제품 운영하시면서 루틴화하고 있는 어떤 영업 매뉴얼이나 조리 매뉴얼,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고 개량화하고 전문화해야 되는 부분이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이 구축되어야지만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서 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일관된 영업 표지를 제공할 수 있고 이 일관된 영업 표지를 가지고 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이 가맹 사업을 함께 운영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네가 5가지 요소가 아이템 선정할 때 중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이템 선정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종인지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혹시 경험이나 이제 직장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인지 선택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창업자의 적성이나 연령에 맞는 업종 선택인지 그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아이템 선정 시 이제 검토 항목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주요 항목 상품성. 이 상품성에 대한 이제 평가적인 요소로서 이 상품으로서의 적합한지, 두 번째 상품을 독점적인 부분으로 누구나 다룰 수 없고 내가 독특하게 어떤 독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시장성이 있는지. 그래서 시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의 규모, 그다음에 경쟁성, 시장의 어떤 장래성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익성.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가맹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익적인 부분이 얼마큼 발생할 수 있는지, 이 제품 생산의 비용의 효율성이 있는지, 적정한 이윤이 보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안정성, 위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금 투입의 적정성이 있는지, 재고 수준, 어떤 상품이나 이런 그 생물을 가지고 하는 어떤 사업 형태에서 재고적인 부분을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낭피를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재고적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아이템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검토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템 선정한 이제 프로세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창업을 희망하는 업종의 정보를 첫 번째 수집하고 두 번째 유사 업종의 경영자나 현재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의 이제 면담이 필요하게 되고 세 번째로 후보 사업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수집 그리고 후보 아이템의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 단계로 아이템 선정 과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아이템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최소한의 이제 직원을 고용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그리고 수익성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이 단계에 거쳐서 아이템을 이제 점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활용도가 높은 사안인지 그리고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반복 구매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요소를 가지고 아이템을 이제 점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상품 구성 및 관리 부분에서 상품 매뉴얼의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이제 상품 제조와 조리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고요. 가공하는 이제 제품의 특성 그리고 원재료와 반제품 등의 선정 그리고 보관 방법 및 제조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매뉴얼을 갖추셔 가지고 매뉴얼이란 양식 해당 프로세스의 명확한 마련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상품 관련 이제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상품을 표준화하고 그리고 동일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관련 장비나 기계, 시스템을 개발하는 순으로 아이템 선정과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와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먹자골목이나 어떤 그 음식의 거리를 가보면 간판이나 이런 일반 예전에 그 노포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그 독특하고 특별한 디자인의 그 간판들을 디자인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화 하는 것에 대한 것과 디자인하는 것에 대한 상관된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그래서 프랜차이즈와 디자인의 관계적인 부분, 두 번째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의 디자인의 조건, 세 번째 인테리어 디자인 시공 방법, 네 번째로 간판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부분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동일성을 만들고 유지시키기에 디자인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가맹점 외부 디자인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점포와 상품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디자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 번째 심미적, 보기 좋아야겠죠. 보기 좋은 심미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제성, 한 목적성, 조화로움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아이디어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한정된 비용으로 최상의 디자인을 만들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목적에 맞는 기능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시공 방법으로는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개념은 일반적으로 가맹점의 인테리어는 다른 매장과 차별화해야 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개념은 가맹 본부에서 인테리어 업자를 선정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두 번째, 공사 마감일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계약할 때의 비용보다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인테리어 업자를 선정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다만 그 대신에 공사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점 준비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맹 본부가 이제 가맹점 사업자 계약을 할 때 어떤 이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가맹 본부 내에 직접 두고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외주를 두고 인테리어를 하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도 자신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맞춰 가지고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런 가맹 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하고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했을 때 발생되는 장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가맹본부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가맹본부가 소개한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그로 인해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가맹본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가맹본부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갈등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 반대로 이제 가맹점 사업자에게 독립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도록 했더니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이 일정한 영업 표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발생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그런 위험성을 조금 감수하기 위해서 직접 시공하지 않더라도 가맹 본부가 인테리어 시공적인 부분에 대한 감수를 하면서 그 감수에 따른 감수 비용을 별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을 책정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인테리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 고객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점포의 전면은 항상 깨끗이 유지하는 형태의 인테리어를 하시는 게 좋고 내부 장식은 너무 화롭지 않게 하도록 하고 색상 선택은 이제 신중히 하도록 하시고 고객의 편리를 우선으로 하는 방법. 요즘 또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로봇 서빙 로봇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매장을 구성할 때는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구성할 때 이
서버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나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인테리어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어 보이도록 연출하는 부분도 인테리어 할 때 염두에 둘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품으로 이제 분위기 연출하는 방법도 하나의 인테리어 방법이고, 그다음에 내부의 레이아웃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염두에서 효과적인 인테리어가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판 디자인에 대한 부분 살펴볼 건데요. 간판의 중요성은, 가맹점의 간판은 가맹점의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가맹 본부의 브랜드 제고에도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례로 혹시 지금 제가 강의하는 곳이 이제 여수인데, 여수에 그 벌크 커피 혹시 가맹점이 있는가요? 혹시 어디 여수에서 벌크 커피라는 커피 전문점 보신 분 있으시면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어시영 팀장님께서 벌크 커피 가맹점이 있다. 그러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벌크 커피의 본사가 강주에 가맹 본부를 두고 있는데, 벌크 커피의 이를 하면 딱 생각나는 그 간판의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고, 그리고 그 코끼리가 그려져 있는, 색깔로 하면 벌크 커피 하면 파란색이 생각나고, 그 파란색 안에 있는 코끼리가 바로 연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간판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 브랜드가 아닌 뭐 대표적인 국제 브랜드, 뭐 스타벅스로 하기에도 스타벅스를 통해서 이 광고 간판을 보면 연상되는 부분이 바로 연상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프랜차이즈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표 CI나 간판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런 형태로 누구든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딱 떠올리면 그 간판적인 부분이 바로 떠오를 수 있을 정도의 간판 디자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간판의 경우에 외식업에 종사하는 부분의 대부분이 온색적인 디자인의 간판을 많이 사용합니다. 색깔적인 부분, 방금 뭐 벌크 커피도 설명드렸듯이 벌크 커피 하면 파란색이 생각나는 것처럼 색깔 어떤 혼용하지 않고 온색적인 부분에 색깔 표현을 많이 하시는 특성이 있고요. 또 판매를 하시는 부분은 지적이고 약간 세련된 디자인의 간판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의 그 간판들은 업종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가시성과 인지성에 중점을 둔 디자인의 간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판 디자인의 간판의 설치는, 간판은 이제 한눈에 오도록 설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통행인과 운전자의 시계 범위 안에 설치하도록 하셔야 되고, 간판의 색과 주위 배경을 반드시 체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간판의 색과 주위 배경이 혼용돼 가지고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은 어떤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하셔 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 간판 설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간판 디자인에서 어떤 구매 시점에서 광고를 할 것인지, 고객 소비자, 최종 소비자의 시각에서 제품에 대한 기능성과 사용성, 품질성을 부여하여 매장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얼굴화가 할 수 있으므로 구매 시점에서 광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강의 이제 간판 디자인 부분에서 마쳐지는 대로 잠시 쉬었다가 정각 4시에, 지금 3시, 지금 2시, 3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매장의 레이아웃에 관한 부분이고요. 매장 레이아웃과 상품 진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 소매점의 성공은 머천다이징을 통한 고객이 구매하기 편한 매장을 만들어 객단가의 저하를 막는 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 레이아웃 상품 진열함에 있어서는 매장의 레이아웃 계획서를 작성해서 상품의 레이아웃 계획은 카테고리마다 장소 배분과 위치를 매출액과 전체의 균형, 업태 컨셉 등을 기준으로 정해 고객의 가맹점 내 동선 패턴 의식에서 설계를 해야 하고요. 상품의 그룹핑, 묶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품의 이제 구획 나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여지게 페이싱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서 레이아웃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하던 그 강의 이어서 계속해 가겠습니다. 가맹점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가맹점의 오픈 홍보 및 운영 방법, 그리고 가맹점 서비스 품질 향상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개점 시에 이제 홍보 및 이벤트는 오픈하려는 가맹점이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신규 고객을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고객을 단골 고객으로 유도할 것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부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가 가맹점 사업자가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어떤 홍보 및 이벤트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가맹점 운영 방법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고객들이 불만 갖지 않도록 체계화시키고 매뉴얼화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장 오픈에서부터 문을 닫는 시간, 그리고 매장의 위생과 청결 부분, 비용 절감을 위한 방법, 그리고 직원 채용과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근래 저희가 자문하고 있는 가맹본부 업체, 요즘은 SNS나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해서 특히 애식업하는 부분도 상당한 홍보 광고 수단을 삼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MZ세대나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리뷰되어 있는 그 음식에 대한 평가나 서비스 친절도, 이런 걸 보고 방문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일례로 어떤 가맹점, 야식업 가맹점인데, 그곳에서 한번 이용하셨던 이제 고객이 그 가맹본부 그 가맹점 어느 지점에 이용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불평불만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것을 그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그 사이트에 올려진 부분을 보고 저마저도 그 가맹점을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과, 그 가맹본부, 즉 그 가맹 체인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훼손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가맹본부에 말씀을 드린 것이, 단순하게 이 그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이런 리뷰 사이트나 이런 것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불만을 갖고 클레임을 건 고객의 그런 불만 내용을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그 클레임한 고객을 다시 초대해 가지고 불만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해소를 시키고, 그 해소된 부분에 대한 것을 만족을 시켜서 그 불만을 가졌던 고객이 다시 선한 어떤 리뷰를 달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전환점으로 인식을 다른 고객에게도 좋은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계기점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것이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맹본부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하나 그 고객에게 불만 사항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가 운영하고자 하는 이 가맹 사업의 브랜드적인 가치를 형성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오래 갈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명심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가맹 사업 하실 때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맹점의 이제 경영의 성과 관리, 가맹점 사업자들이 실제 목표로 삼는 것은 매출 증진을 통한 이윤 추구를 하는 점. 물론 가맹점 사업자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수강을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어떤 본인들의 아이템이나 이런 사업 구상적인 부분을 단순한 직영점 운영에 그치지 않고 기업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를 쓰셔가지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에 대한 열정을 쏟고 계시다 생각하고, 그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결국은 이윤 추구, 수익적 부분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핵심 메인 포스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가맹점 사업자들입니다. 가맹점주. 얼마 전에 제가 지금 강주 전남 프랜차이즈 협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대표님들과 자리를 많이 했는데, 최근 말씀 나누는 중에 가장 마음에 많이 와닿던 말씀이, 초기에 가맹 본부를 운영하면서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고 운영했는데, 상당 부분 이렇게 확산된 계기가 가맹점 사업자가 최대한 이윤을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가맹점이 확산돼서 지금은 200여 곳 이상 넘는 가맹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상황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만족을 주면, 즉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이득을 얻어갈 수 있는 만족치가 얻게 되면, 다른 어떤 가맹 희망자가 이 가맹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했을 때 해볼 만하다, 당신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 첫 번째, 이 가맹 사업의 확산의 제일 일선은 바로 자기하고 함께 하고 있는 가맹점주, 가맹점 사업자가 내가 동업자이면서 협력자이고 이 가맹점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메인 포스트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염두하시고 이 가맹 사업을 구상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맹점 서비스의 품질 향상 전략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요성 인식입니다. 고객이 기대하고 만족할 수 있는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맹 본부나 가맹점이 서비스와 그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객들이 인식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고, 소비자가 만족을 줘야 이 가맹점 사업자의 이윤이 증대되고, 그로 인해서 가맹 사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하면, 고객과 가맹점 사업자, 직원의 역할과 고객의 접점을 고려해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청사진 설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매뉴얼. 이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뭐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맹점 사업자가 교육 이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브랜드 이미지와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의 효용성과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갈등 구조의 기본적인 발생 요인은 서로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다른 관점에서 자기 이득을 추구하다 보면 서로 상생하지 못하고 갈등이 확산되고 심화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맹 사업이 쇠퇴하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 본부도 마찬가지고 가맹점 사업자도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가맹 본부가 어떤 일방적인 이득적인 추구를 더 중시하고 그런 것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경시하게 되면 전체적인 가맹 사업 자체는 발전할 수 없다는 부분, 이런 것을 염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이제 그 가맹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이제 가맹점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략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에 대한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브랜드가 무엇이고, 브랜드가 어떤 기능을 하고, 브랜드의 종류가 무엇이 있으며,
브랜드의 역할, 그다음에 브랜드의 개성에 대한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상품표에서 그것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을 브랜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것을 대표적인 브랜드를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스타벅스라고 하면 스타벅스에서 대표적인 커피뿐만 아니라 스타벅스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의 상품들에 대한 부분을 얻기 위해서나 사기 위해서 줄을 서거나 이런 모습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나 그 어떤 고퀄리티의 가치 부분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이겠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도 지금 구상하시는 프랜차이즈 본인만의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이걸 브랜드화하고 이 브랜드화한 것을 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의 이제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요. 본질적 기능은 본원적인 기능으로서 식별 기능이 있고, 그래서 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 생산자가 제조하고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밝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객은 과거의 경험이나 고객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나오는 기대감을 자신이 선택한 브랜드가 만족시켜 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의 부수적 기능으로는 첫 번째 광고적 기능. 브랜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하면 할수록 영업의 신용은 두터워지고 고객은 신용이 있는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재산적 기능. 브랜드는 상품의 신용을 축적하는 근본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호적 기능. 브랜드가 고객에게 주지하고 저명하게 평가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등록 의무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 경쟁적 기능. 브랜드는 상품에 부착되어 시장에서 유통되게 되면 타인의 상품과 경쟁적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브랜드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 분류를 크게 통합 브랜드와 차별 브랜드로 나눠보면, 통합 브랜드에는 기업 브랜드라고 해서 제품 브랜드를 총체적으로 리드 또는 조정하는, 예를 들어 농협하면 이제 농산물 신뢰나 농업의 공익성 부분을 생각하는 이런 기업 브랜드를 갖게 되고, 공동 브랜드는 동일 군별 속성의 이미지를 결합하게 되고, 지역 브랜드나 생산 기술 브랜드, 요즘 어디 전남이나 이런 쪽에 신안, 진도 각 그 지자체별로의 어떤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공동 브랜드화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 브랜드에는 이제 개별 브랜드라 해서 브랜드 차별화 효과, 그 다음에 신규 시장 진입 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을 갖게 된다. 브랜드 수식어로 해서 단기적이고 미세한 특징 묘사에 중점을 둔다. 브랜드의 역할로서는 해당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하는 수단, 그리고 신뢰의 표시, 브랜드 자체가 가지는 독자적 가치, 이런 걸 통해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통해서 고객들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개성 부분은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개성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 정체성,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보완적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개성은 고객들이 브랜드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브랜드 자산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그 개념이 무엇이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념은 단순히 브랜드 네임, 로고, 심벌 등을 포함한 외형적 표시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기업이 고객들로부터 자사 브랜드에 대해 기대하는 어떤 연상들, 이런 것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라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제시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조로서 첫 번째 네 가지 관점은 제품으로서의 브랜드, 제품의 범위와 제품의 특성, 품질, 가격, 사용, 사용자, 원산지 등을 포함한 브랜드 선택과 사용 경험에 직접 연결되게 됩니다. 두 번째, 조직으로서의 브랜드, 기업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조직의 특성과 제품, 서비스의 특징보다는 혁신이나 품질에 대한 추구, 환경에 대한 관심. 개인으로서의 브랜드는 개성과 브랜드, 고객의 관계 등을 포함하고요. 브랜드가 사람처럼 여길 수 있는 요소들로 풍부하고 흥미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제시합니다. 상징으로서의 브랜드, 시각적 이미지와 비유, 브랜드의 전통 등을 포함한 브랜드의 호감도와 연상 이미지를 얻기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결집력과 다른 요소와의 조화를 이끌게 됩니다. 그럼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발 과정은 브랜드의 분석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첫 번째, 고객, 그리고 경쟁사, 자사의 시장 분석을 통한 고객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경쟁사와 우리 자사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서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의 의미 요소로는 첫 번째, 브랜드에 대한 비전, 그리고 브랜드의 미션, 브랜드 개성, 브랜드의 포지셔닝, 이런 것을 의미 요소로 가지고 어떤 이런 것을 이제 표현 요소적인 부분으로 웹사이트나 점포, 그다음 제품, 패키징, 그리고 징글, 그다음 슬로건, 캐릭터, 로고, 브랜드 네임, 이런 것을 통해서 브랜드적인 부분을 표현하게 됩니다. 방금의 브랜드 표현 요소적인 부분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그러니 브랜드를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 활성화의 필요성과 그런 브랜드 활성화 방법, 분야별 브랜드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 활성화의 필요성은 예전에는 제품 간의 기술력 차이가 강조되는 시기에 기업 홍보 전략은 지극히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면, 현재는 제품의 기술력이나 이런 차이는 별로 없고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모든 기술력은 발전하고 예전까지 되어버리는 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설사 기술력에 제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금방 유상품질 제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고객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거나 감동을 주는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브랜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브랜드의 핵심 연상을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고객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의 핵심 연상이 유지되고 강화될 때 고객들의 기억은 단일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그 기업의 브랜드를 구매해야 할 이유가 발생한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브랜드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 저희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어떤 직영점 내지 부상하시는 아이템을 프랜차이즈화, 즉 가명 사업화까지 하셔서 큰 기업의 단계까지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브랜드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고 그런 이미지를 계속 관리해 나갔을 때 큰 성공한 사업가가 되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이제 브랜드 홍보, 기업은 이제 항상 빠르고 손쉽게 대중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요. 그리고 고객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객의 감성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정보 전달이 브랜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럼 이 분야별 브랜드 활성화 전략으로는
첫 번째 시간적 요소, 언어적 요소, 마인드적 요소, 청각적 요소, 공간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 관리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 자산의 결정 요소와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브랜드 연상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 자산의 결정 요소로는 첫 번째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연상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제인, 다시 리커니제이션 할 수 있다라는,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다시 인식할 수 있다라는 브랜드 제인, 그리고 브랜드 회상으로 나눌 수 있고요. 브랜드 연상 부분은 제품 속성과 관련된 연산, 그리고 제품 속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상, 기업 특성과 관련된 연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제품 속성과 관련된 연상에는 제품 범주, 유형적, 그다음 제품 속성, 그 지각된 품질, 이거에 의해서 제품 속성을 연상하게 되고요. 이 제품 속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상은 이 브랜드 퍼스널리티나 사용자, 제품 용도, 원산지, 이거에 의해서 연상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브랜드 제인이라는 것은 한 제품에 대한 제품 정보가 기억속에 있는지 여부가 브랜드 제인이라 할 수 있고요. 브랜드 회상은 브랜드 제인보다도 그냥 강도가 강한 인지도로서 고객들에게 한 제품 범주 내에서 생각나는 브랜드들을 열거하도록 하는 것. 이런 브랜드 회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속성, 이런 세 가지 특성 이렇게 해서 제품 속성과 관련된 연상은 첫 번째 제품 범주. 특정 제품 범주 간의 연관관계가 강해 고객들에게 제품 범주가 주어질 때 그 브랜드가 즉각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유형의 제품이라는 것은 외관으로 드러나는 색상이나 재질, 무게, 모양 및 디자인적 미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품 속성, 고객이 바라는 제품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들. 그 지각된 품질이라는 것은 고객들이 브랜드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품질은 그 브랜드 연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차원 중에 하나이다.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 속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상에는 이제 브랜드 퍼스널리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브랜드의 속성을 인간적인 특성들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사용자와 관련된 연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브랜드를 제품 사용자와 연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 용도와 관련된 연상은 브랜드를 제품의 용도와 강하게 연관시킴으로써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산지와 관련된 연상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그 브랜드가 생산된 지역이나 국가를 연산시킬 수 있는 것도 브랜드를 잘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 특성과 관련된 연상은 기업 문화나 기업 구성원의 특징, 최고 경영자의 가치관, 기업의 사회적 활동, 이런 것을 모아서 기업과 관련된 연상을 기초로 해서 브랜드 퍼스널리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브랜드 확장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브랜드 확장이 어떤 개념인지와 그다음에 그런 유형, 그다음에 이 확장의 장단점, 효과적인 브랜드 확장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확장 전략은 가치가 높은 기준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군에 진입하는 전략으로서, 기존의 이제 긍정적인 브랜드 자산을 활용해서 제품 구매에 따른 고객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요. 성공적인 브랜드 확장은 모 브랜드의 태도를 더욱 강화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확장 전략을 선택하는 이유는 신제품의 시장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데요. 이 브랜드 확장의 이점은 기업 입장에서 신제품의 도입에 실패 위험을 줄이고 새로운 제품 범주를 진출하기 위해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업자나 고객 수용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 확장의 유형으로는 첫 번째, 동일한 제품을 다른 형태의 브랜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존 제품의 독특한 맛과 구성 요소를 활용하는 확장. 보완성 있는 동반 제품들 간에 이루어지는 확장. 동일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확장. 전문 지식에 근거한 브랜드 확장. 그리고 보유된 편익이나 속성, 특성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확장. 디자이너의 이미지와 지위를 이용한 브랜드 확장이 있습니다. 브랜드 확장으로 일례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백종원 대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만 하더라도 2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요리 어떤 뭐
단순 셰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가로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할 수 있는데, 일단 외식 산업에 대한 기준 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세분화해 가지고 각 상품적인 부분을 여러 브랜드를 더 가지고 뭐 단순화해서 백다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먹거리에 대한 것을 세분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브랜드 확장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브랜드 확장 유형 이후 그 뒤로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확장으로 인한 장점은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요. 소비자 위험이 감소할 수 있으며 광고 비용의 효율성은 이제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의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확장을 통해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고 시장의 그 커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선호를 이끌어내서 브랜드 재활성화를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브랜드 확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 단점은, 잘못된 이제 브랜드 확장은 시간과 자원의 손해를 입히게 되고 다른 시장에서 그 제품의 판촉과 경쟁 등의 여러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두 번째, 확장 제품의 실패는 모 브랜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고요. 브랜드 네임이 어떤 특정 제품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브랜드 확장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브랜드 확장을 통해 모 브랜드의 제품과 혼동되거나 모 브랜드 성과를 잠시간의 결과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효과적인 브랜드 확장은 브랜드 확장의 기초가 되는 브랜드로부터 소비자들의 연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요. 소비자들이 모 브랜드로부터 연상한 개념들에 잘 들어맞는 제품의 종류들을 알아본 후 고려 대상의 제품군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품에 대한 개념 조사와 신제품 개발 과정을 통해 그 연상한 것들과 최적으로 잘 들어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브랜드 확장 전략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준비한 강의 내용은 마치게 됐고요. 우리 대표님들 오늘 지금 4시간 그리고 내일 오늘 8시간 그리고 내일 8시간에서 16시간 동안 프랜차이즈 이 사업에 대한 이해부터 시스템 구축, 그리고 가맹본부 어떤 경영 전략이나 로컬 프랜차이즈 지역 한계 극복 운영 전략, 이런 순으로 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알아가실 건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프랜차이즈에서 그리고 프랜차이즈화 하시려는 대표님들 입장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정보 공개서와 표준 가맹 계약서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인들 지금 우리 대표님들께서 구상하시고 있는 아이템이나 또 브랜드까지 그것을 그 정보 공개서 틀에 맞춰서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이 지금 계획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접근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가맹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가맹 사업에 대한 부분을 내가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고, 즉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공개서를 등록을 시켜야 되고, 그 등록된 정보 공개서에 기해서 이 희망하는 가맹 사업자와 가맹 계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프랜차이즈화 하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접근법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절차상의 정보 공개서, 그다음에 가맹 계약서 표준으로 마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틀에 맞춰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의 틀을 한번 구성해 보시는 것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첫 번째 원스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차후에 우리 센터나 아니면 개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첫 번째 우리 양동희 강사님 3시간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저 강의 2시간 해서 5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게 수강하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대표님들 지금 구상하시는 대로 사업 꼭 구축해서 발전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